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말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우리가 좀 그래도 가닥을 좀 잡고 일이 좀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죠. 한편에서는 지금 뭐 보고 있는 AI 투자 이게 정말 버블 아닐까? 내 돈 무사할까라는 걱정.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역사 속으로 들어갔던 이제 핵실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야, 이러다가 뭔가 세상이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희 자식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친구들이 내가 살아온 것처럼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미래를 분명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좀 더 스케일을 넓히면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인류는 과연 지금처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지는 게 2025년 가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방안들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주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격하고 나의 주장, 우리 편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주장들이 점점 이제 힘을 걷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기심들이 이제 팽배를 하면서 양극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사회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다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인류는 되게 이성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맥을 놓고 정신을 이제 딴 데 팔고 있나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그리고 이후의 출범 뭐 이러한 이제 한 94년까지 이어지는 5, 6년간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되게 이제 세상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곳으로 가는구나.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또 터널로 들어가는 듯한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뭐 터널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난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내일을 위한 역사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대단히 많이 던져주는 상당히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책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또 번호 같은 경우도 로또를 맞출 때 옛날에 많이 나온 번호가 뭐야? 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과거에서 패턴을 찾아서 미래를 해석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 좋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이 닥칠 것 같으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 찾는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길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과거에서 찾아주는 책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해결 방법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다양했고 훨씬 과격했고 훨씬 급진적인 경우도 많았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격렬한 반응들을 통해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됐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이라는 것이 과연 100% 옳은 이야기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고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만족스럽고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자의 문제의식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독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 주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를 법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를 알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이 지나치게 독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독자들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고 달달한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오래간만에 불뚝불뚝 저자의 근육이 보이고 저자의 힘이 보이고 저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책이다. 그런 면에서 되게 반가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책 내용을 한번 보면 저자는 처음서부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라는 존재는 역사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매료된다. 저 표현은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극도 좋아하고 역사 다큐멘터리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고학적으로 무슨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신문에 나요. 과학적으로 무슨 발견이 있다 그런 거는 혹시나 나도 안 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뭔가 왕관이 발견됐어. 어디서 무슨 거주지가 발견됐어. 그러면 야 신기하네 라면서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 DNA 속에는 과거 지나간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저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장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딱 맞춤형으로 열쇠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역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에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한 여러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가장 필요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그러한 측면에 상당히 충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이 저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상당히 와닿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틀린 문제 다시 봐. 너가 잘못한 거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해. 그게 제일 점수를 올리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역사를 알지 못하면 실수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관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긍정적인 모습, 즉 과거에 문제 해결을 잘했던 모습,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용감하게 나섰으나 실패했던 그러한 모습, 양쪽 모두 다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실패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시도일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인류가 그동안 역사 시대에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큰 역사들이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죠. 정말 자연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 그다음에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 내부의 갈등, 큰 위기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각 장별로 이제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책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각 챕터가 개별적인 역사에 관련된 그리고 위기와 위기 극복의 어떤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쭉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위기, 나 이거 좀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부터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책이란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부터 차곡차곡 넓혀가는 방식 얼마든지 책을 뒤에서부터 중간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총 10개의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10개를 어떤 식으로 10개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에 관한 역사와 더불어서 이 저자는 저는 이런 주의감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리가 항상 역사를 남용하거나 역사를 이상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 그 자체도 조심스럽게 봐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 셀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라보되 조심스러운 자세까지 갖추고 있는 그러한 저자의 자세는 이 책이 상당히 안정적인 가치관 속에서 써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챕터별로 보면 문제 챕터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1장 보면서 야 정말
강렬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 첫 번째 장은 노예라는 제도, 인류의 역사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제도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담았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제도를 담는다 그러면 용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선의, 좋은 뜻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가 단계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노예 해방이라는 것을 사회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 진짜 그럴까? 그렇지 않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러한 점진적인 해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 과격파, 급진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당장, 지금, 즉시 그리고 과격한 방식이라도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급진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를 해왔던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 때도 있었고요. 미국 독립전쟁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때도 다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급진파가 승리하고 어떨 때는 온건파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역사 대부분은 다 온건파, 점진주의,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렇지 않다.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저자가 첫 번째 사례에서 제시한 것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노예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를 쓰면 안 돼요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됐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우리 잘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상당히 격렬한 대치, 반란, 진압, 상당히 이제 폭력 수위가 높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올라타서 같이 동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치를 보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예 해방이라는 더 이상 노예제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정의로운 움직임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나간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파도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려가면서 그리고 그 파도를 불러일으킨 상당히 급진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흐름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이끌었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예 해방과 관련된 역사, 급진파의 역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책을 다 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저자는 그러한 영국의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반란, 폭동 이런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상당히 문제 발언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온건하게 해결한다. 그러면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몰라. 해결이 안 될지도 몰라.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빠르게,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라는 급진적 해결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온건하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냐? 급진파라는 거죠. 급진파는 어떨 때는 물리적인 반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더 강한 언사, 강한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급진파와 강경파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양쪽이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타협책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루터킹 목사들을 비롯한 온건파 민권운동가들만 생각을 합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말콤 X를 비롯한 정말 급진적인 세력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급진적 세력의 두려움을 떤 미국의 기득권들이 그나마 온건해 보이는 민권운동가들과 손을 잡고 문제를 하나씩 해보자라고 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민권운동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진파라는 존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저자의 이 도발적인 문제제기는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을 뱅뱅 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정말 멋있는 표현, 저는 여기 정말 감탄했어요. 이 급진파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라기보다는 불타오르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존재다 이런 거죠. 세상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불을 어떻게 꺼야 될까 하나씩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과격하지만 급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야기하는 게 급진파라는 딱지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급진적인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운동하는 여러 가지 운동 뭐 캠페이너들에 대해서 좀 선을 넘네, 선 시계 넘었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급진적 활동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을 딱 다 읽고 나면 저는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게
저자가 생각은 알겠는데 정말 그런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책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제시할 경우에는 잠깐만 생각 좀 다시 해보자 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좋은데 제 취향에는 상당히 잘 맞는 아주 강렬한 인트로 1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관대함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인류 역사는 항상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025년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좋은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차별과 억압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상당히 이야기 풀어가는 재주가 좋아요. 처음에는 중국인, 여러분의 요즘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중국 사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언제부터 미국에 갔지라는 이야기로 갑니다. 중국인들이 언제 미국에 갔죠? 대륙 철도를 건설하는 미국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노선은 주로 아일랜드,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도를 깔았죠. 그러면 이 서쪽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 노선은 누가 깔았나요? 중국인들이 왔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대륙 횡단 열차를 깔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했던 중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대륙 횡단 열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서 온 사람들이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2025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서 차별과 억압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차별적인 그리고 억압의 역사, 좀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황화론, 그러니까 황인종이 화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지금도 미국 백인들 사이에서 저 밑에 깔려 있는 의식들이 어디서부터 유발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가했던 여러 가지 차별적 조치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읽다 보면 화가 납니다. 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이 옆 동네 사람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민을 받는데 쟤네들은 안 돼. 저는 시민권 못 받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완전히 2등 시민, 2등 인종 차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미국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재밌게도 이것은 또 다른 아시아의 위협, 즉 일본이라는 위협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싫었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일본이라는 새로운 아시아의 거대한 적이 등장을 하자 그 전까지 그래도 뭐 미국 사람들이랑 오랜 시간을 같이 있던 중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적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쓸어버리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더 큰 혐오와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좀 정답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자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이동한다. 경제적인 이유, 교육적인 이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점 선진국들은 늙어가고 있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이민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민자들은 또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2장에서 이민자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이해돼. 하지만 이민자는 싫어.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걸 역사적 대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인에 대한 차별, 억압 이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차별과 억압인데 그러면 인류는 항상 그렇게만 살아왔나?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과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이슬람 시대, 이슬람 전성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스페인에 이슬람교들이 처음 들어와서 만들었던 여러 동네들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알 안달루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역사책에도 종종 봤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슬람 교도들이 스페인을 점령하고 통치를 했습니다만 많은 여러 종교들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공존을 하면서 빛나는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 책은 그러한 이야기들에 얽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스토리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약간 좀 너무 먼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서 대한민국 특히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트이는 최근의 사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도 보여줘요. 어디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공존하는 동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계가 많지만 말레이계라든지 여러 세력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인도계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역사학자의 눈으로서 현재를 보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싱가포르의 모습들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던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책적으로 차별하지 마 이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차별 없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렴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각 민족별로 섞일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렴한 집값을 찾기 위해서는 섞임을 당연히 감내하고 이 사람들이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간적인 배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서로 섞여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이런 과제들을 그동안 잘 해결을 해왔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친밀함이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 인구 밀도 높은 곳에서는 끄덕끄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서로가 그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상대방을 잘 들여다보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걸로는 또 부족한지 아프리카의 가나 이야기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직후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배척할 수 있는 와중에도 서로를 다 끌어안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나라를 꾸려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나가 솔직한 얘기로 뭘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막 독립을 했던 시절에.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 전서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왜 차별을 해? 라고 하는 정말 단순하지만 확고한 원칙이 끔찍한 내전이라든지 갈등을 억제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볼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좋은 섞여 살고 차별을 없애고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느낌들을 찾는데 역사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들이 그냥 선의로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억압적인 수단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불편함 이거를 사회적이 받아줘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어디까지 흡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래 섞여 사는 건 좋아.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싱가포르 사례 이런 거 말고 최근 들어서는 이 증오와 상대방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시절인데 너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우리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원래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이렇게 전에 들은 소식을 어디 가서 떠들기도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도 좋아해. 옛날이라고 SNS가 없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옛날에 그 어디서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는 옛날 유럽에 어떻게 보면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남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들이 나오면 서로 섞이면서 전 세계 전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적인 도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소통을 위한 역사 발전의 단계로서 인쇄술,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은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과 연관돼 있는 이 인쇄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텐베르크에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개혁과 관련된 성명서들이 쉽게 인쇄가 됐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유럽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됐던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라는 건 보통 이런 방식입니다. 한 줄 요약 끝. 근데 이 저자는 그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났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교황청, 기득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기에 따라서 벌어졌던 여러 인쇄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그것이 그냥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정교 분리가 되는 사회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SNS처럼 소통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공격적으로 남들한테 전파되는 기술적 도구가 주어지자 그 끝은 뭐였죠? 결국은 30년 전쟁이었잖아요.
격렬한 전쟁으로 이어져가지고 온 유럽이 초토화됩니다. 유럽 전체 역사에서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가장 끔찍한 전쟁은 30년 전쟁이었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나눠서 전쟁을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퀘스천,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만약에 인쇄술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까지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라는 그러한 것까지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발전이라는 것은 소통을 가져왔지만 그 소통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대한 적대감, 위기감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도구가 됐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수단이 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NS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SNS를 그냥 쓰는 이런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인쇄술과 SNS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양극화, 즉 상대방을 악마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마화는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위협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만드는 나의 이기심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많은 SNS 보는 모습들 보면 고개가 끄덕끄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는 커피하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하우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서 과거에 항구나 주요한 주식시장 근처에서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고 벽에다가 무슨 걸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에 더 오고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그 커피하우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허브처럼 되면서 뭐 증권, 보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사, 주식, 투자 이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이야기 말고 그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즉 정보가 공유가 된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지적인 활력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피하우스라는 것은 돈이라는 관점으로만 그렇게 편협하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소통, 긍정적인 의미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거기서 싸움박질하고 무슨 전쟁이 났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요. 어떤 것은 부정적인 결과가 났지만 커피하우스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주변에서 보면 수많은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나? 우리는 이제 옛날 네덜란드나 영국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소통 공론장을 많이 갖고 있나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꼭 그렇지는 않아. 많다고 꼭 그렇지는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커피하우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 소규모 사업체라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성을 강조하는 우리는 이런 좀 편안한 분위기, 우리는 좀 까칠하지만 이런 정보가 많은 분위기. 각각 다 다른 매장들이 건전하게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공간적으로 분절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섞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 다 소통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SNS들은 다 뭐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몇 개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독점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움켜쥐고 있는 그 기술을 오퍼레이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이 만든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지나친 기우인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이 장을 아주 멋있는 문구로 매듭을 짓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나면 그렇죠. 어디선가 도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SNS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 SNS가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우리의 뇌도 녹였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묵직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요. 6장에 넘어가면 아주 도발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정말 민주적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위험한 제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음 한구석에 다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전 세계 대부분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나의 대표를 선발해서 그 대표가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죠. 여기에서 예외적인 국가는 뭐 스위스 정도 아직 직접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소수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하고 일치하는 거 맞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도발적이죠. 이 저자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잘해요. 당연히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취약해지고 있다. 다들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민주주의 이꼬르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이 제도 자체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독립의 아버지들이 만들었던 삼권 분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러한 미국에서 등장했던 처음의 민주주의 제도,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들을 잘 보면 결국은 비민주주의적으로 설계됐다. 왜?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은 중우주의를 되게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선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출하지 않는 사법부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상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간선제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비민주주의적으로 엘리트주의가 잠복해 있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21세기 2025년이 되면서 이러한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점점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다시 직접 민주주의 할 거야? 대안이 뭐야? 이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대안이 뭐야? 라는 말만 나오면 책을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깝깝해집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용감하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뭘까요? 추첨제입니다. 추첨제. 추첨을 해서 너 대표 아니면 너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 관료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의원 같은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법관으로서의 역할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저자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의외로 많은 역사에서 추첨제는 잘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외로 많은 곳에서 역사적으로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추첨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사회의 문제야, 우리 일이야. 그러면 누가 할까? 일하기 싫어. 추첨해. 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돌아갔던 경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스위스 같은 곳에서 나름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사람이 또 주권자인,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또 주권자이기도 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온리 하나만 지금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적인 움직임들이 많죠.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수기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그냥 모여가지고 투표하고 끝 이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여 앉아가지고 설명도 듣고 이해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는 수기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 댐 이런 것들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경우에 수기 제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찬성하는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방향을 설정하는 이러한 게 이제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약간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저자는 수기 민주주의 작동 안 해. 잘 작동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하는데 저자는 수기민주주의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정을 그냥 무조건 따른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논의한 결과를 따로 안 따르잖아. 결국은 결정하는 주체는 따로 있어. 참조해서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기민주주의는 필요가 없다. 이거 무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한까지 부여가 돼야 된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도발적인 문제 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6장을 그런 식으로 이런 멋있는 문구로 매듭을 짓습니다. 선거 근본주의. 그렇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하는 선거 근본주의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넘겨야 된다. 참 과격하지만 멋있는 20대 때 어디 구호를 멋있게 외치는 선배님들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비롯한 직접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근데 나는 바빠서 그런 걸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이제 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 많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이제 5,000P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으쌰으쌰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계신 분들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루 벌어먹어서 내가 근근히 살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뛰고 암호화폐가 뛰고 그러면은 원래 돈 있던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수단들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 불평등이라는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원래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평평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불평등을 해소하자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고 역사에서 언제 이런 불평등이 해소됐는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됐죠? 대규모 폭력으로 인한 사회 혼란. 그러니까 주로 전쟁, 혁명, 국가 붕괴 아니면 팬데믹.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가 됐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대륙에서 여러 가지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극심한 그러한 이제 위대한 개츠비 시절에서 평평한 사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근대 이후에 보면 생산력이 늘어나서 불평등이 훨씬 거대해지는 시점에서 대규모 전쟁이 항상 평등 그리고 권리의 확대를 가져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여성들이 유럽에서도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일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남자들이 전부 전쟁터에 가니까 누군가는 포탄을 만들어야 되고 총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여성들이 갑니다. 여성들이 포탄을 만들 수 있겠느냐? 당연히 잘 만들죠.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여성들의 목소리 높아져서 일반적인 투표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동등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2차 세계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참전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복지사회라는 것이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다양한 측면의 복지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구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회가 가진 역량을 쓸어놓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더 큰 평등과 안정감이라는 것으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러면은 그런 끔찍한 거를 꼭 치러야 되느냐? 다른 대안 없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도 전쟁합시다 이거는 아니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격차를 해소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이제 케랄라 같은 지역하고 그 다음에 핀란드 이야기를 사례로 제시를 해줍니다.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이제 지난 과거에 이제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이제 케랄라 이야기를 가끔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환타님하고도 했나 아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케랄라라는 지역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이 이제 주도하는 여성 카스트가 여성 모계 사회의 전통이 좀 강한 그러한 동네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공산당, 인도 공산당이 이제 통치를 하는 이제 그러한 동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존이 안 되는 동네인데 의외로 이 케랄라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해독률이라든지 유아 사망률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했을 때 봤을 때 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성이 중심이 돼서 여성이 들고 일어나고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결국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 아니냐. 이것이 전쟁이나 혁명이나 이런 끔찍한 것을 원치 않는다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 과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뭉쳐야 돼. 집단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희망,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저장고가 돼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응집력, 힘을 만들어낸다. 당연한 이야기죠.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뭉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저자는 무엇이라는 주제보다는 누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당사자가 아니고 여성이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책 패턴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와 거기에 따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동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자가 좀 많이 나갔는데 라는 생각도 뭐 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책을 다 덮고 나서도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좀 파도가 남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면 까칠하지만 친절한 그러한 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인상은 좀 까칠해요. 하지만 읽어갈수록 저자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지 상당히 차분차분하게 이야기를 잘 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뒤틀어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서점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을 거의 무한 반복해줘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책 소개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보자 책만 넘쳐나요. 입문서만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안 보기도 하지만 그 책들을 본들 사고가 다양해지거나 다양한 관점이 생기기가 어려운 게 2025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라는 것은 그냥 흥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저자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목표의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달리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새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책을 왜 보지? 어떻게 보면은 지식 전달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SNS 찾아서 세 줄 요약을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300페이지짜리 책을 들고 2, 3일씩, 길게는 일주일씩 은근거리면서 책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나의 관점과 생각을 일정 부분 바꾸고 저자와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자가 좀 도발적이어야 돼요. 논쟁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고 생각에 대해서 그거 아님 하고 망치로 때리는 듯한 느낌을 좀 줘야 돼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런 책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저자는 지금 2025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가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사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급진적인 상당히 혁명적인 어떠한 세력, 강경파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만 독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되게 궁금해요. 이거를 이제 그래 그런 이야기 예전에도 나왔어라고 하실지 아니면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실지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로 되게 궁금해집니다. 왜 요즘에 말랑말랑한 책들이 넘쳐나는 시절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팔뚝 들고 지켜 세우는 이런 책은 참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땠는지 그냥 솔직한 감정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저자는 왜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까,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을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결국 독자,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주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책, 아주 그러면서도 멋들어지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할 도발적인 책, 내일을 위한 역사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말 내일을 위한 역사, 책도 제목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내일을 위한 역사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